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2022년 무역업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키워드 RCEP입니다. RCEP, RCEP이라고 발음을 하죠. 이제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 RCEP을 활용하진 않더라도 RCEP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RCEP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CEP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을 포함한 15개의 국가와의 메가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야, RCEP 그거 아니야? 야, 이미 나머지 나라와는 다 FTA 되어 있고 일본만 추가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럼 일본하고 FTA를 따로 하면 되지? 왜 그걸 또 모아서 한 번에 FTA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RCEP이라고 하면은요, 15개의 국가의 메가 FTA로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그리고 비아세안 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뭡니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이미 개별 FTA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RCEP이 중요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 RCEP이 적어도 기존 FTA에 1번이 추가된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은 안 하게 될 겁니다. 크게 의미 없는 자료이기는 한데 대한민국과 RCEP 회원국 간의 이제 개별 FTA 체결 현황입니다. 누가 RCEP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RCEP이 좋은 거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 그리고 누적 조항의 활용. RCEP이 기존 국가와의 개별 FTA와 비교하여 훌륭한 점은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이 경우 한중 FTA에 위거하여 한국이 원산지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결국 FTA라고 하는 건 수출하는 국가가 원산지가 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우선 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FTA 기본 영상이 먼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고 와야 RCEP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FTA 영상을 먼저 봐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 위거하여선 한국의 원산지가 됐어. 그래서 FTA 혜택을 받아서, 하지만 똑같은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데, 똑같은 물품을 그런데 뉴질랜드로 수출할 때 뉴질랜드가 인정을 해준대. 똑같은 물품을 호주로 수출할 때 또 인정되지 않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FTA는 결국 수출 국가가 원산지가 돼야 되는데 개별 FTA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FTA에서는 한국이 원산지가 인정이 됐지만 이 FTA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국가에서 FTA가 인정될 수 있게 생산 공정부터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세팅을 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 FTA 맞춰야 되고, 요 FTA 맞춰야 되고, 요 FTA 맞춰야 되고, 즉 한국이 원산지가 되기 위해 개별 FTA마다 다 맞춰야 되는데 그 비용이 FTA로 인한 관세 혜택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럼 결국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FTA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거예요. 이미 스파게티 볼처럼 이미 이렇게 뭉쳐있고 꼬여 있어가지고 오히려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FTA 최대의 단점이 스파게티 볼 효과였고,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세탁기를 수출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공정으로 세탁기를 만들어내서, 세탁기는 84501 국제표준 6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탁기는 HS 코드 84501이고 84501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한중 FTA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되고 6단위 변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TSH죠. 한 베트남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다른 소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거, 부가가치 기준 40%입니다. 이거를 RVC 40%라고 합니다. 한 뉴질랜드 FTA에서는 다른 소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해서 똑같이 CTSH 또는 부가가치 기준 중 직접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서
RVC인데 직접법이라면 30, 공제법이라면 40이어야 된다. 라서 부가가치 기준을 또 상세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럼 한 호주 FTA는 뭐예요? 다른 소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에서 영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자,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원산지가 인정이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RCEP이 좋은 건 뭐예요?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입니다. 15개 국가가 뭉쳐서 메가 FTA가 됐죠. 이 15개 국가가, 즉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원산지 결정 기준 하나입니다. 즉 6단위 세변 변경 기준 또는 최악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이라고 해서 RCEP 회원국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더라도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래서 이 메가 FTA의 시작은 이제 RCEP이죠. RCEP은 개별 FTA가 가지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상향, 즉 스파게티볼 효과를 상당히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RCEP은 충분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RCEP을 기준으로 딱 원산지가 세팅되어 있으면 어디로 수출을 하더라도 다 수출할 수 있는 거야.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위라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조건 RCEP 기준에 맞춰서 사실 이런 나라들과는 다 개별 FTA가 되어 있죠. 개별 FTA가 되어 있더라도 RCEP이 가장 최근 거니까 무조건 RCEP을 활용하면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중복적인 FTA의 좋은 점이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RCEP을 이제 비교해 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조금 더 편하고 또 이 중에서 관세 혜택이 가장 큰 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RCEP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RCEP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세탁기를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자, 세탁기의 세율 좀 보실게요. 84501 완전 자동 세탁기의 경우 기본 세율은 8%입니다. 그리고 RCEP을 적용하면 뭐예요? 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야, 원래 8% 세율인데 야 0.5% 깎아주네? 자, 그럼 개별 FTA를 볼까요? 개별 FTA는 한중 FTA가 1.6%, 나머지 국가가 싹 다 0%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개별 FTA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게 이제 RCEP이 있으니까 무조건 RCEP을 적용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딱 보면 알겠지만 RCEP의 장점은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라는 것인데 개별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훨씬 더 단순할 수가 있고 개별 FTA의 세율이 훨씬 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RCEP이 있다고 무조건 RCEP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RCEP의 장점 중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라는 게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무조건 RCEP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다음 RCEP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누적 조항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FTA 국가로 이제 수출하고자 할 때는 한국이 원산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산 원재료만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라고 하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중국 원재료로 만들었으니 원산지가 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중 FTA에서는 한국산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중국산 원재료까지 한국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정확하게는 이걸 영내산이라고 합니다. FTA에서는 한국산 원재료와 외국산 원재료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내산과 역외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한중 FTA에서는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즉 영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국산이 맞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냥 한국산 원재료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적 조항입니다. FTA 체결 국가 간에는 원재료를 상호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국가의 원재료를 가져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그것을 누적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적 조항이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물품을 이제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베트남 FTA에서는 뭐예요? 베트남 원재료와 한국 원재료를 써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뜬금없이 중국산 원재료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베트남으로 수출했으면 베트남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냥 외국 원재료일 뿐이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누적 조항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RCEP을 적용하면요 15개 회원국가 모두에게 있어서 누적 조항이 적용됩니다.
베트남도 중국도 싹 다 RCEP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재료로 수입했다? 중국산 원재료 한국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영내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원산지가 한국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로 수출합니까?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중국도 베트남도 다 RCEP 회원국이기 때문에 RCEP 회원국 어디에서 그냥 원재료 끌어다 써도 다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EP이 갖고 있는 큰 효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 폭넓은 누적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인 활용편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케이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일본과의 최초 FTA. 일본과는 그냥 FTA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어찌됐건 일본으로 수출을 할 때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단일 일본과 FTA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원재료를 가져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해도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일본 수출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존 FTA보다 그냥 활용하기 좋아졌네?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추가 물품의 양어입니다. 기존 개별 국가들이 이제 어떤 품목, 이제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FTA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니까 FTA에서 제거하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한 베트남 FTA에서 이 품목은 FTA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아무리 수출해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베트남에서는 그걸 다 제 돈 주고 수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RCEP을 활용하면 똑같은 물품이 RCEP에서는 양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 나라로 수출할 때 개별 FTA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걸 RCEP을 통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일본과의 최초 FTA 그리고 추가 물품의 양어, 이것도 굉장히 손꼽히는 RCEP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송 원칙의 완화. FTA는 FTA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EU FTA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EU 국가로 직접 운송이 돼야 되고, 한미 FTA라고 하면 우리나라,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운송돼야지 중간에 뭐 베트남을 들렸다 간다던가 중국을 들렸다 간다던가 뭐 싱가포르를 들렸다 간다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개별 FTA마다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 서류를 많이 요청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순 환적 경유 정도만 인정해 주거나, 어찌됐건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RCEP은요 이런 부분도 단일화되어서 그리고 상당 부분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뭐가 가능하냐? 보세 창고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백상자로 수출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보세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을 받으면,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주문을 했다? 중국에서 베트남어로 50상자 홍보해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주문을 했다? 말레이시아로 50상자 홍보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BWT 보세 창고도 거래죠. 기존 FTA는요 이런 보세 창고도 거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RCEP은 이런 보세 창고도 거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자, 또 하나 뭐예요? 기존 FTA가 단순히 지나가는 단순 환적 정도만 인정했다라고 하면 RCEP은 거기에 라벨링 작업, 이런 추가 작업까지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즘 중국이나 베트남 등 우리나라가 이제 물류 거점으로 삼는 나라들이죠. 그 특정 국가를 물류 거점으로 삼은 다음에 그 물류 거점을 통해 여러 나라로 수출하는 이런 방식의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직접 운송 원칙이 완화되었다는 건 RCEP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훌륭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CEP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러면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RCEP도 그렇고 FTA라는 건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판정이 되어서 이것을 FTA에서는 원산지 결정이라고 하고, 그 기준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위과하여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되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 그것을 수입국가로 보내주면 수입국가에서 수입 신고 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는데,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방식에 따라 자율 발급과 기간 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발급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세관과 상공회에서 딱 이 두 개입니다. 정해진 기간에서 원산지 증명서, 즉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서류를 다 심사합니다. 심사 후에 오케이, 이거는 원산지가 맞네라고
승인이 되어야 원산지 증명서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관 발급이고요. 자율 발급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도 개입하지 않아서 수출자가 그냥 이거 한국인 원산지가 맞습니다라고 끄적끄적해서 서명하면 끝이에요. 이게 자율 발급입니다. 자율 발급의 장점은 뭐예요?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죠. 단점은 뭐예요? 나중에 세관에서 그 원산지 증명서 발급한 내역 확인 좀 해봅시다라고 나중에 세관 조사 나왔을 때 탈탈탈탈탈 털리는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심사하지 않고 스스로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관 발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단점은 명확하죠. 모든 서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나중에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내역 진정성 심사 좀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기관 발급을 통해 나는 서류를 다 제출했고 1차적으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후 조사에 대응하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 어느 쪽이 좋냐라고 하면은 사실 관세 입장에서는 기관 발급이 무조건 좋죠. 그래야 저희가 돈을 벌죠. 자율 발급은 저한테 업무를 맡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율 발급은 중소기업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다가 사후 조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추징금을 털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과연 자율 발급이 좋은가? 라는 면에서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개별 FT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아 국가가 대부분 이제 기관 발급을 규정하고 있고 이제 양키의 나라들이 자율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RCEP은 기관 발급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자율 발급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RCEP은 인증 수출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인증 전에는 기관 발급이지만 즉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은 후에는 자율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인증 수출자 전과 후를 기준으로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이 구분되는 거랑 굉장히 신박하죠. 그럼 도대체 인증 수출자는 뭔데?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사전에 세관한테 우리는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심사를 받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이 있습니다. 업체별 인증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업체별 인증입니다. 삼성이나 LG, 현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모든 물품은 이제부터 원산지 관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세관의 승인을 받아두는 것을 의미하고요. 품목별 인증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우리가 요 국가로 요 물품을 수출할 때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인증 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이 있고 품목별 인증이 있고 대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업체별 인증을 받고 중소기업들은 품목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체별 인증 수출자는 모든 협정, 즉 어느 국가로 수출하건 어떤 품목이건 한 방에 그 회사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저 국가로 수출할 때 요 HS 코드 6자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두겠습니다라고 해서 품목별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인증 수출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RCEP에서는 인증 수출자를 받으면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 FTA에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영 FTA 같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애초에 처음부터 자율 발급이죠. 하지만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영 FTA 같은 경우는 6,000유로 이하냐 6,000유로 초과냐를 기준으로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한 아세안, 한 싱가포르, 한 인도, 한 중국, 한 베트남 같은 요 나라들은 인증 수출자를 받기 전에는 엄격한 기관 발급이 적용되지만 인증 수출자를 받은 후에는 뭡니까? 첨부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원래 기관 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 소명서, 원재료, 명세서 다양한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인증 수출자를 받은 후에는 이런 서류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관 발급은 기관 발급이지만 상당히 자율 발급 같은 기관 발급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한 FTA의 경우에는 이제 인증 수출자를 받으면 수출자의 서명이 생략됩니다. 사실 수출자의 서명 받는 것도 저희가 자료 보내줘서 도장 찍어서 이제 다시 스캔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간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이오, 한영 FTA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생 뭐 6천 유로 이하의 물품만 수출할 건 아니죠.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수에 가깝고 나머지 FTA는 인증 수출자가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인증 수출자 제도는 이렇게 국가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수가 있고 RCEP의 경우에는 자율 발급이냐 기간 발급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증 수출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RCEP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기존 원산지 증명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출자, 뭐 수입자, 그 다음에 생산자, 출항일, 선박명, 뭐 양육항, 물품과 관련된 내용 적으면 되는 거죠. 기존 원산지 증명서와 비교해서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FTA 업무를 계속 하셨던 경우라고 하면은 RCEP 원산지 업무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RCEP의 대략적인 내용이었고 여기서 끊었다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런 누적 조항을 활용하였을 때 RCEP이 개별 FTA와 비교하여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녕. 수출 물품은 271019입니다. 자, 먼저 한중 FTA를 기준으로 했을 때 6단위 변경 기준 충족합니까? 안 합니까? 수입한 원재료와 수출하는 완제품의 6단위가 똑같죠. 베트남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서 84807이라는 사출 금형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